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촉각을 분류하는 연구 하나, 그리고 촉각에 의해 발생한 뇌파를 분석하는 연구 하나, 이렇게 총 두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연구는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은 이펙트 팩터가 12.3, 상위 3%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촉각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를 하는 게 새로운 오브젝트, 그러니까 새로운 물체가 들어왔을 때도 분류할 수 있는 제로샷 러닝 기반의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왜 촉각 분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촉각 분류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크게 포커싱을 잡고 있는 건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물질을 전혀 분류해내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촉각 분류 모델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100가지 물질, 200가지 물질을 잘 분류를 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생활에 들어온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물질과 굉장히 많은 물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물체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매번 업데이트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물질을 한 번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를 여러 번 측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새로운 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이 모델이 이전에 좋았던 이 분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연구의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체에 대한 의미를 정보화해서 모델을 학습하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을 수집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연필이 있고 A사에서 만든 연필, B사에서 만든 연필, 그리고 나머지 다른 물질들이 있으면 이 모델을 학습을 하면 A 연필과 B 연필은 같은 연필이지만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A사 연필이든 B 회사 연필이든 쥐어보면 이건 연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이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연필은 얇고 길고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연필은 메탈이 좀 들어가 있고 연필 끝에는 고무가 달려 있고, 이런 사람이 이해하는 속성, 공통적인 속성을 잘 추출한다면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면 C사의 연필이 들어오더라도 앞에 A사의 연필, B사의 연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건 이 새로운 물질은 연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는 CNN 기반의 제로샷 러닝 그리고 원샷 러닝을 했습니다.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샘플이 하나도 없을 때 새로운 물체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분류를 해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원샷 러닝은 데이터를 하나만, 새로운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만 들어와도 모델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오픈 데이터셋 이름은 PHAC2 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60개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60개의 물체를 오른쪽에 있는 로봇이 쥐는 동안 측정된 데이터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4개의 압력 센서, 그리고 4개의 온도 센서, 그리고 4개의 PCA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PCI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선 안에 19개 임피던스 전극들이 있는데 그 전극 신호들을 PCA에 넣어서 4개의 핵심 컴포넌트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개의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100트라이얼씩 로봇이 100번 이렇게 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60개의 물질을 쥐면서 얻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 물체가 어떤 느낌을 줬는지도 설문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해당 물질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레이블링도 모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블링 된 건 이제 뒤에서 어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모델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이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이 연구에서 노테이션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노테이션을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NDX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벨티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 X가 새로운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인데, 이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값을 이야기를 하고, 컨볼루셔널 XF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에 대해서 이런 피처를 뽑아내주는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EXT는 자연스럽게 데이터 X에서 추출한 피처를 의미하고요. 여기 FCFY, FCFZ가 있는데, 여기서 FC는 풀리 커넥티드, 그러니까 사실 딥러닝 모델에서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FY와 FZ가 있는데, Y와 Z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그림을 이용을 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도 잘 분류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Y, FY, 이 Y가 붙은 건 이미 알고 있는 샘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할 때 사용한 48개의 오브젝트를 이야기하고, 이 Z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Y나 Z가 나왔을 때, Y는 이미 알고 있는 물체들이구나, Z는 모르는 오브젝트들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X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진짜 알고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고 있는 데이터다 하면 FCFI로 들어가서 어떤 물질인지 분류를 해내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물질이다 그러면 FCFZ에 들어가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모델을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면 피처가 뽑혀 나오고, 이 피처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서 해당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어떤 물체인지 분류하는 이런 플로우는 사실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CNN 모델이고요. 중요한 건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YN이라는 게 G, 이건 이제 저희가 겐에서 자주 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고 이 새로운 피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AYN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의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 사람이 인지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설문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들이 이 AYN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AYN에 이런 속성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면 원핫 인코딩을 만들게 되면은 10, 01 이런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19개의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19개의 속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1번부터 5번 속성이라고 하면 11, 111, 00, 뒤에는 0, 쭉 13개의 0이 있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이 새로운 피처가 실제로 이 물체들을 잘
분류를 할 수 있게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FC, FY 같은 경우에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미 로우 X를 가지고 이 물체를 잘 분류해 놓게 한 클래시파이어는 픽스를 해 놓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계속 학습이 되도록 이 F 제너레이터, 이 F 젠이라는 게 F 익스트랙트랑 똑같아지도록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어트리뷰트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가서 나온 이런 피처들이 들어가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인지 신세시스, 그러니까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A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겐의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겐의 구조에 따라서 이 물질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피처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번에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고정을 해 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제너레이터를 들어가면 이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피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를 가지고 FZ, 이 fully connected layer를 새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ZI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설명드렸던 밸리데이션의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6개의 모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지난 이 FGen 만들어진 피처가 6개의 클래스로 잘 분류가 되도록 이 FC, FZ가 학습이 되게 되고, 이 학습을 하는데 사용되는 로스가 일반적인 로스인 경우에는 genF, 이제 베이스 메소드라고 제가 베이직 메소드라고 표현을 했고, 이 로스가 있는데 이 로스 자체를 에러놈으로 로스를 한 경우는 이 NEIGHBF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로 나눠서 로스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뒤쪽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결과들을 쭉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있는 표는 이 앞서 그 프레임워크의 제일 첫 번째로 이 들어오는 X가 새로운 물질인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물질인지를 판단하는 디텍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디텍터가 얼마나 이 새로운 물질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물질인지를 잘 분류해내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X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물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알고 있는 물체인지 아닌지를 분류해낸 결과, 그리고 X 밸리데이션은 잘 모르는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얼마나 잘 분류해냈는지, 그리고 XZ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모른다고 잘 판단을 했는지를 나타낸 건데, 평균 한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도 확인을 해봤을 때 한 95% 정도, 그러니까 48개의 오브젝트를 95% 확률로 맞춰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결과에 더해서 그럼 트라이얼 개수를 몇 개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신세시스 데이터가 몇 개까지 있을 때 새로운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는 데이터가 0이라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류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고, 10개, 50개, 90개가 될수록 성능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개 정도만 써도 한 83%? 48개의 오브젝트를 83% 정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겐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를 분류했을 때 10개를 새로 만들어서 분류기를 학습한 경우는 31%, 50개의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을 때는 29%, 100개 했을 때는 29%, 이렇게 해서 100개 정도
100개 정도부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석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나오는 분석들은 놓은 데이터, 알고 있는 데이터도 10개 트라이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도 10개 트라이얼 썼을 때 성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데이터와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10개씩만 해서 모델을 학습한 경우에 대한 결과인데, 위에는 이 제로샷 러닝 중에서도 로스 값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에런놈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 원샷 러닝의 결과에서 보면 기존에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 새로운 물질에 대한 샘플 하나만 추가로 넣어줘도 44%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샷에 비하면 한 8% 정도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양질의 데이터를 여러 개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단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도 이런 분류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이터를 known 데이터 그리고 unknown 데이터 안에서도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눴었는데, 이 결과는 그런 그 fx, fz라고 했던 그 새로운 물질을 분류해내는 분류기를 학습하지 않고 그냥 아는 데이터만으로 분류한 학습 분류기 가지고 모르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성능을 보면 그래도 원샷 러닝이 한 34%,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사용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분류 정확도처럼 보이는데, 사실 12개의 클래스의 찬스 레벨은 8%입니다. 그래서 8%보다 훨씬 높은 성능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제로샷이나 원샷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가 이런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로샷 러닝과 원샷 러닝에 대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리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시밀러리티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지금 보면 분류들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19개의 어트리뷰트로 각 물질들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물질이더라도 어트리뷰트들을 조금씩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된 어트리뷰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류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트리뷰트들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시밀러리티가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시밀러리티가 0.95까지 올라가는 이런 샘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성능이 안 좋았는데, 추후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기를 데이터셋이 더 많아지고 모델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거칠기에 따라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사람이 느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연구이고요. 해당 연구는 저널 오브 어드밴스드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렸고,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0.7 Q&A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왜 터치가, 그러니까 촉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의 피부랑 이 물체 표면 간의 이 마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물체를 만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진동과 피부의 변형이 피부에 있는 이 리셉터를 자극하게 되고, 이 자극에 의한 리셉터의 신호가 이 되뇌 피질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의 이런 리셉터랑 대뇌 피질 간의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 피부에 있는 리셉터에 대한 연구가 많고, 실제로 대뇌 피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런 손끝에 있는 리셉터 말고 이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사전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ERP를 확인한 연구, 그리고 SSSEP를 확인한 연구,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특히 다음 문단에서 이 연구에서 보는 ERP에 대한 이런 특성과 이 ERP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ERP를 사용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ERP가 이 거칠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문단이 좀 순서가 섞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문단에서는 이 물질이 주는 이런 촉각의 속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거칠기, 딱딱함, 그리고 찐득거림, 따뜻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러프니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 사전 연구에서 러프니스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이 표면을 만질 때의 이런 질감, 그리고 마찰, 그리고 이 리셉터가 받는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20명의 피험자로부터 6개의 이런 촉각 패턴을 문지르는 동안 측정된 뇌파를 사용을 했고, 패러다임 자체는 텍타일 오드블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P300 컴포넌트를 뽑아내기 위한 오드블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오드블 태스크라는 건 이 촉각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양쪽에 있는 타겟은 진짜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샘플이고, 가운데는 그냥 매끈한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끈한 건 당연히 넌 타겟이 되고, 양쪽은 타겟, 이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4번, 5번, 6번은 각각 힘 센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문지르는 동안 힘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들을 부착을 했다고 하고, 여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자극이 슬라이딩 돼서 금방금방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라고 합니다. 뇌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8개의 채널을 사용을 했고, 이 8개의 채널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손가락으로 센서를 그 감각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센트럴 영역, 그리고 기존의 P300 컴포넌트가 이런 CG, 그리고 PG에서 잘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촉각 패턴을 자극으로 줬다고 했는데, 이 자극 패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0.5초에 이 20mm, 그러니까 2cm를 움직이도록, 그리고 이 촉각 패턴을 만질 때 누르는 힘은 0.5N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이 샘플, 이 촉각 자극 밑에 이제 힘 센서가 있어서 시험자가 일정하게 1.5N으로 누르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실제로 이 컨스턴트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실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개인이 이렇게 훈련을 했고, 여기 이제 변수가 W와 S가 있는데,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 촉각을 느끼게 해주는 이 서페이스의 위드스, 그러니까 그 너비를 이야기하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이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서페이스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1부터 S3까지 있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촉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촉감이 더 자주 느껴지는 거고, W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을 갈수록 한 번 촉감을 느낄 때 오랫동안 느껴지도록 이 너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앞서 그 인트로에서 피부 수용체,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리셉터의 그 정보도 함께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 이 촉각 그 촉각 서페이스를 만지는데 여기에 센서를 부착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실제로 이런 어떤 표면을 긁었을 때 손가락은 어떤 힘을 받을 것인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극이 달라질 때마다 이 손의 어떤 표피부터 시작해서 뼈까지 해서 어떤 힘을 받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자극 패턴별로 어떤 힘을 받는지, 여기선 힘을 모두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세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힘, 스트레스의 단위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졌을 때 서페이스가 넓어서 이제 오랫동안 만질 수 있으면 이 촉각의 이 손가락의 리셉터가 더 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S1,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스트레스는 자주 발생하지만 높이가 동일해서 그런지 앰플리튜드가 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이도 똑같고 그 서페이스의 너비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앰플리튜드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런 주기의 차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극을 만질 때 밑에 있었던 삼축 힘 센서에 대한 데이터이고, 이 삼축 힘 센서를 신호 처리를 하면 이런 마찰력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계산한 그 값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W가 있고 P가 있는데 이 P는 non target surface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W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자극의 surface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찰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 surface를 자주 만날수록,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마찰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 봤을 때 사람이 느낄 때 이런 마찰을 느끼려면 손가락이 가는 길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서페이스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런 굴곡이 느껴져야지, 굴곡이 있어야 이런 마찰력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촘촘히 있으면 이 굴곡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마찰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컨택트 에어리어라고 해서, 컨택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넌 타겟을 논 타겟 에어리어를 고려를 해보면 이 S3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 타겟 에어리어가 적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얼마나 거침이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 촉각 패턴이 구분이 되는지를 레이팅을 했는데, 보시면 각 샘플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떨어지거나 컨티뉴어스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W2와 W3는 조금 비슷한 수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뒤쪽에 뇌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위드스, 그러니까 서페이스의 너비에 따른 P300 컴포넌트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W1과 2, 그리고 1과 3 같은 경우에는 피크 레이턴시, 그러니까 P300이 디텍션이 되는 이 레이턴시가 더 거치면 거칠수록 더 빨리 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앰플리튜드는 별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거치면 거칠수록 앰플리튜드가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통계적인 차이는 본문에도 없었고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정량적으로 좀 경향이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W2와 W3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서 사람 인지 테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스코어가 비슷했기 때문에 레이턴시나 앰플리튜드에서도 차이가 없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은 서페이스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각 서페이스 그 촉각 자극의 빈도수에 따라서 P300 데이터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와는 다르게 1과 2 그리고 3 사이에 레이턴시 자체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앰플리튜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도 앞선 사람의 인지 테스트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사람의 뇌파는 이런 뭐 힘 센서,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에 의한 스트레스에 와 연관이 있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것과 좀 더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들을 좀 서머리를 하자면,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트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제로샷 러닝을 한 건데, 사실 분류 성능은 조금 낮았지만 새로운 물체 자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모델을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 촉각 연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정량화의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산만큼 거칠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프리퀀시를 가져야 되고, 뭐 어느 정도의 거침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하기가 힘든데, 이제 지금은 이런 실제 샘플이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는 특정 이런 정량적인 차이를 가지는 샘플들이 가지고 하면, 이게 예를 들면 거치기 1만큼 느끼려면 이 거치기 1을 느끼게 하는 대표 샘플, 그러니까 진짜 표준 샘플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촉각 이 샘플이 주는 느낌과 실제 P300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 인지가 비슷하면 P300 컴포넌트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총 70개가 넘는 샘플을 가지고 거칠기를 단계별로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설계할 때 저희는 기존엔 ERD, ERS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ERP 패턴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이런 연관성을 같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